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 강의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책의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또 리더십 강의에 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리더십 강의 이 책의 제1부는 권력의 목적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1장이 리더십과 권력이라는 그러한 장이며 지난 시간에 제1장의 내용들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1장의 뒷부분에 리더십에 대한 오해의 해소를 위하여라는 그러한 소제목의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또한 제2장으로 넘어가서 도덕적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인 심리학적인 배경들에 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더십에 관한 오해의 해소를 위하여라는 그러한 제목의 내용입니다. 수세기에 권력 행사자들의 지배를 경험한 이후에도 인류가 리더십과 관련하여 발전시킨 명제들은 풍성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많은 그러한 어떤 독재자가 있었고 또 많은 그러한 통치자가 있었는데도 리더십에 관련된 그러한 명제라던가 어떤 철학적인 그러한 어떤 결과라던가 가르쳐준 그런 가르침들은 사실 많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은 정치 사상사의 어두운 뒷골목에 있으며 둘째로는 경험적 자료의 부적절성이 있다라고 번스 교수님께서는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라톤이 그러한 이야기를 드시는데 어떤 배의 선장이 있었는데 그가 다른 어떤 선원보다도 키가 크고 힘이 좋기는 하지만 귀가 약간 어두울 뿐만 아니라 눈에 병이 있고 그의 항해 지식이 썩 좋은 편이 아닌 경우를 상상해 보라고 그렇게 플라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선원들은 자신에게 지휘권을 맡길 것을 그 선장에게 요청하면서 선장 주위로 모여들다가 결국은 그 배를 접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요령 있게 도와주었던 사람을 선원이나 아니면 조타수 그리고 능력 있는 바다 사나이라고 칭찬하며 그렇게 지켜 세워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진정한 조타수는 해와 계절과 하늘과 바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플라톤은 진정한 조타수는 수다장이 몽상가 건달가로 취급당하며 무시당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는 특정한 종류의 지배, 즉 진정한 철인, 예술과 전문가의 지배를 신성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중요시하게 했던 어떤 권력과 권위의 핵심은 바로 철인 정치라고 그랬죠. 철인. 즉 철학자들 아니면 어떤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어떤 전문가에 의한 정치 이러한 정치를 플라톤은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바로 이 이야기에 있어서 선원들을 비난하면서 전문가에 대한 의심이라던가 아니면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배의 목적지에 대한 의구심 등 어떤 선원들, 그들의 필요와 희망과 운명과 같은 이 선원들의 정당한 관심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무시하였다라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즉 바로 조타수인 진정한 조타수익 선장에게만 어떤 모든 배를 인도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나 과학혁명 이후에 지식이 풍부해짐으로써 바로 이러한 과거의 선장과 같은 조타수와 같은 그러한 권위는 도전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선장과 항해사들은 사실상 엉터리 지식으로 위장된 권위를 자랑했던 것으로 많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사와 과학자와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전문 지식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자기들의 전문성에 부여한 여러 그러한 목적들, 좋은 목적들을 많이 거기에다가 이제 부여를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목적들이 사실 공공의 목적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권위라는 것은 떨어지지 않고 이 권위라는 것이 계속 인정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위에 있어서 철학자이면서 왕이 지닌 권위는 이 같은 전문성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고, 또한 서구의 기독교 사회에서 교황의 힘을 지탱해 준 지적 근거였으며 법적인 버팀목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철학자이면서 약간 신학자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색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왕인 그러한 존재에 대한 어떤 이 권위의 근거는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이 권위를 지켜주는 지적인 근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이 권위라는 것은 국가 권력의 원천이자 또한 어떤 정당성이었기 때문에 이 권위라는 것, 이것이 국가보다 더 근본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한 조용하지 않고 시끌시끌한 세계에서 필수적인 것이었다라고 바로 이 후커라는 그러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토마스 홉스 많이 아시죠? 홉스 역시 권위는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도록 강제한다고 그렇게 책에 쓴 바가 있습니다. 즉 교회와 국가는 통합되어 새로운 어떤 권위를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전형적으로 권위는 하나의 재산과 같이 인식되어서 왕관 그리고 왕홀과 같은 상징적인 물건을 통해 그 권위를 부여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왕을 보면 이제 왕관이 있고 또한 왕홀이 있고 왕의 또 도장도 있죠. 이러한 것들을 그에게 어떤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서 이렇게 대관식 같은 걸 통해서 그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서 그에게 왕적인 통치 권위가 부여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본 것이죠. 그리고 또 세습 군주와 신민과의 관계는 또 상당히 불평등한 지배자 피지배자의 그러한 또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권위는 적나라한 권력, 강제적인 강압과는 완전히 구별되고, 지배자들은 정당해야 했으며 어떤 신중하고 확정된 절차를 통해 직책을 부여받거나 맡아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민을 위해서 어떤 책임을 떠맡아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왕이 가졌던 이런 하나의 권위라는 것도 단순한 어떤 강압이라든가 어떤 폭력을 통하는 강압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강제 이런 것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이들의 그러한 권위라는 것, 이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야 될 그러한 권위였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주어져야 되는 그러한 권위였기 때문에 단순한 독재적인 강압과 강제하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권위는 정당화된 어떤 권력이었고, 그러니까 이
이 권위에서 어떤 정당화된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매우 그 당시에 그러한 권력은 일방적이었고 또 지배자는 명령할 권한을 갖고 신민은 복종할 의무를 졌으며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런 요구,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요구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들에게는 이 질서라는 것과 안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요구사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 교환의 대가로 바로 이 복종이라는 것, 복종을 통해서 이 질서와 안정을 자신들이 부여받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가 가고 17세기와 그리고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권위의 개념은 위태로워지고 어떤 혁신과 그리고 인습 타파의 새로운 어떤 지적인 조류에 편승한 사상가 그리고 설교가들은 과거의 어떤 죽은 사람 혹은 조상에 기초한 과거의 어떤 권위의 그러한 기준에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가 되물림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이러한 권위가 그냥 그 사람의 출신 성분에 따라서 주어진다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차점차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지배자에 반대하는 개인의 권리가 선언되었는 바 계명된 사람들은 단순한 질서 또는 안전 이상의 목표와 가치를 제창하고 어떤 자유, 평등, 형제의 행복의 추구와 관련된 권리까지 요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힘들의 영향으로도 이 권위 자체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권위라는 것이 이 역사를 떠받들고 있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기초 위에는 설 수 없었으며 세속적인 권위의 토대가 새롭게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이제 그 반향으로 과거의 어떤 실제적인 substantive, 실제적인 권위는 절차적인 procedural, 절차적인 권위에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민이 권위를 차지한 이후 시민들은 그들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헌법을 만들었고, 그 결과 권위라는 것은 재판관, 고위 입법기관, 적절한 절차에 대한 원칙들, 사법심사로 편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이 권위라는 것이 어떤 실제적인 정말 부여받은 이 실제적인 존재하는 그러한 권위로서 사람들이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substantive.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이 권위라는 것이 절차와 어떤 제도에 따라서 형식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차적인 것으로 바뀌어졌다. procedure. 하나의 제도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 그런 체계 위에 있는 하나의 권위, 그렇게 인정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절차적인 권위가 이것이 헌법으로 이어지면서 이 헌법이 이제 이러한 권위 자체를 사법부에다가 부여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법부의 그러한 권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입법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면은 이 근대에 들어와서는 권위와 관련된 원칙들은 활력을 빼앗고 파편화되었으며, 그리고 권위는 권리의 포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시즘의 포로가 되었는데, 무솔리니 같은 경우에는 자유, 평등, 형제를 권위, 질서, 정의로
대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제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이제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의 몸이 건조하는 그런 것이 실제로는 이제 실제적인 어떤 권위가 아니라 절차적인 권위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독재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권위를 바로 자신의 통치 목적으로 그냥 사용해버리는,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내 명령대로 해야 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그것이 정의인 양, 그것을 바로 무솔리니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어떤 동네 큰 장로들이나 어른들 계시면 그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고 훈계해 주시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따르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있었죠.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유교 사상이 철저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그랬죠.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누가 이제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해가지고 어디에서 함부로 이야기했다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막 들고 오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바로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파편화되었다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권위 아래 이렇게 모여지는 게 아니라 각각 개별적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어떤 사람이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이 절차적인 요건들을 다 갖추어서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때, 그때 바로 이 권위가 그에게 생겨지는 바로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 한나 아렌트는 리더십에 대한 모든 개념들이 그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이렇게 애통을 했는데, 리더십의 개념의 의미와 정의가 공허해졌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에 알맞은 하나의 원리로 전환되지 못한 그러한 권위를 상실한 것이라고 여기 교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이 권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 권위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원리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과거의 권위의 모습으로, 과거의 리더십의 형태로 있다 보니까 그것이 더 이상한 어떤 권위로, 실제적인 이러한 서브스턴티브한 실제적인 권위의 역할, 리더십 역할을 하지 못하고 파편화되고 몸이 건조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실제적인 리더십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또한 하나의 질문이나 하나의 그러한 어떤 요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권위의 신빙성과 적실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실성,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이니셔티브, 그리고 도덕적인 결단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리더십의 원리와 연결시키는 새로운 민주적 원리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스 베버나 칼 프리드리히 같은 사람은 어떤 그 권위라는 그러한 개념 자체에 새로운 그러한 어떤 활력, 그리고 어떤 적실성, 이런 것들을 주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빌 프레도 파레토의 그 유명한 엘리트 순환 개념은 주로 최상층에 있는 새로운 인물 또는 전문가를 세우도록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 빌 프레드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제 주창한 것이 엘리트의 순환, 엘리트 순환이라는 걸 이제 주창을 했죠. Circulation of Elite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결국은 이 엘리트 집단, 과거의 어떤 왕이나 귀족의 그런 집단들이 지금은 엘리트 집단으로 바뀌어가지고 엘리트 내에서 계속 돌고 돈다. 하나의 어떤 권력 집단으로 이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지배자, 피지배자의 관계를 상향적인 것이 아닌 하향적인 것으로 보는데, 바로 이러한 방식, 어떤 지배자, 피지배자가 하나의 하향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 누르는 그러한 어떤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구시대적인 것과 동일하다는 거랍니다. 그 의미 자체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민주적인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자들의 어떤 권위는 땅으로 곤두박질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트 집단이 여전히 살아가지고 이 권위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위라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권위라는 그런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결과 발생한 이 엘리트주의의 그 결과 발생한 지적 격차, 즉 권력을 함께 지닌 리더십의 원리의 부재와 추종자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는 과거 권위 원리들의 어떤 유행,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만 제이콥슨이라는 분은 플라톤의 배에 대한 우화와도 어떤 비교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러한 예화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어떤 새로운 주민들의 목표는 버지니아였으나 그들은 도중에 길을 잃고 지도자들은 반란에 직면하면서 그 권위가 위태로워졌는데, 지도자들은 모든 구성원들과의 계약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하고, 이 선언에 따라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권위를 지닐 권한이 없고 전문 재능을 갖추고 있더라도 여겨지지도 않았고 전문 재능을 갖추고 있다고 여겨지지도 않았고, 이러한 계약 사상이 독립선언서에 다시금 언급되었다. 이게 버지니아 권리장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개인의 권리가 중요시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의 과거의 권위가 위태로워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이 어떤 신적인 권위라든가 나이가 많다거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권위는 계약에 의한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 배를 함께 탄, 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이 배를 함께 탄 사람이 사회계약설, 이 계약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자는 이 모든 구성원들과의 계약관계를 다 만족시켜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권위의 개념과는 상당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미국 독립선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1789년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일어난 어떤 세이의 반란이라는 그런 반란이 일어났죠.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 워낙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이 미국 독립선언 당시에 이런 반란이 일어났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연방주의를 지지하는 지도자들은 동요하는 대중을 대표하는 과반수 선거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새로운 헌법하에서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헌법하에서는 이제 이 권위라는 것이 이 사회 계약에 따라 가지고 모든 국민으로부터 이 권위가 나와서 이 지도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지도자 역시 이 사회 계약에 따라서 모든 구성원의 그 필요들을 계약 관계에 따라서 채워져야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 이 투표권을 쥐고 있는 그 과반수의 그러한 선거인들이 정말 여기 말하는 세이의 반란같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동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연방주의자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반면에 이제 이 민중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는 마음대로 다수가 되면은 이 권위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다수의 국민들의 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바로 이러한 국민의 직접적인 행위, 즉 국민의 직접적인 통치 행위는 정교한 연방주의적 정치 체계와 또한 권력 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좌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정치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 연방주의, 미국 같은 경우에 연방 국가에서 각 주의 행위를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한 권력 분립으로 해서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해법, 사법, 행정부, 입법부가 서로 권력이 분립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그러면서 정당 간의 어떤 견제와 균형,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니까는 이 어떤 하나의 거대한 어떤 이익 집단이라던가 어떤 권위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국민의 그러한 거대한 그러한 집단 모임이 생겨나지 않고 각각의 그러한 이익과 필요에 따라서 다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그 권위라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정말 소수 일부의 사람들, 이 엘리트의 사람들에게만 집중되는 그런 형상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또 좀 설명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미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지도자들이 아닌 기술자들이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기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지도자를 통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자체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이끄는 어떤 그런 행위 자체는 기술적이고 단순히 전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그 기타의 어떤 권위라든가 그것들을 위에다 내세우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 진보주의자들은 리더십을 보스 정치, 보시즘, 이 보시즘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이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이건 하나의 어떤 보스, 대부에 보면 보스가 나오잖아요. 한 명이 이렇게 깽단에 보스가 나와가지고 딱 아우르는 그런 게 리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더는 존재할 필요 없다. 그렇게 본 것이죠. 한편 역사와 정치학자들은 특히 입법적, 사법적 어떤 장애물들을 뛰어넘거나 극복했던 대통령과 같은 개별적인 지도자를 찬탄했으며, 역사가나 정치학들은 도리어 개인의 어떤 그런 리더십을 도리어 추앙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드로 윌슨과 같은 그런 분은 또한 교육과 정치에 있어서 어떤 지도자의 필요성을 또한 계속적으로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있어서 이 리더십에 대한 거대 이론, 리더십에 대한 거대 이론을 하나의 통일된 원리인 거죠. 이게 거대 이론. 이것을 이루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리더십이더라.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떨까? 그 사람이 배경이 어떨까? 그 사람이 학벌이 어떨까? 이런 것만 연구했지, 이 리더십 자체에 대한 통과라는 거대한 이론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고 만들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이 번스 교수님이 짚으시면서 바로 이러한 거대 이론을 만들기를 시도했다는 그런 측면 자체에서 굉장히 이 책이나 번스 교수님의 시도가 의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대 이론이 되어야지 하나의 학문의 영역으로 탄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이 책을 통해서 시도했다라는 그 측면들이 굉장히 인사이트적인 그런 부분들로 저도 많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대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어떤 국민, 그리고 공중, 대중, 유권자들, 추정자들에 대한 엄밀하고 자세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대중들, 그리고 많은 추정자들, 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들이 따르는 리더십의 형태나 그들과 리더십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분석해내야 되는데 그런 기술들이 전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홉스나 로크, 그리고 루소나 벤담 같은 아주 계몽주의 굉장한 철학자들이고 거두이죠. 이분들의 관찰과 사색에 의해서 어떤 통계적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리더십적인 측면들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이죠. 비록 데이터가 없지만. 그리고 이제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룩된 여론 형성 이론의 발전과 또한 대중의 태도, 어떤 열망 등에 대한 분석 방법 및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개인들의 의견, 태도, 그리고 가치, 어떤 결핍, 그리고 희망 등의 형성,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구조, 그리고 질적인 성격, 이런 변화들을,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심리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많이 그런 것들을 분석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리더십에 대한 추종자들의 어떤 반응, 어떠한 리더십에 대해서 추종자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대중적 동기와 가치에 대한 교차문화적인 연구와 분석, 그러니까 단순한 한두 명이 아니라 어떤 대중적인 전체 어떤 동기라던가 어떤 그들의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집단을 달리해서 뭐 미국에 있는 집단, 한국에 있는 집단, 이렇게 교차 문화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바로 그런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어떤 권위라든가 어떤 권위, 아니면 어떤 권력이라든 그것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개념 개별화를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특수적 개념화를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이나 어떤 한 사람의 권력을 보고 그것만을 가지고 어떤 권력이나 권위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는, 그것이 이제 특수적인 개념화, 그것을 피하고 어떤 사회적 인과관계라는 보다 넓은 맥락의 일부로 이 리더십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권위에 대한 수많은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 리더십에 대한 일반 이론의 그러한 사이에 어떤 지적인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리더십에 대한 어떤 거대 이론, 통합적인 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신 것이죠. 어떤 역사학자나 어떤 전기작가는 독특한 일련의 문제와 상황에 직면하는 독특한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나 사회학자 등 연구자들은 서로의 영역에 들어가서 어떤 개념을 도둑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리학자는 개인을 이용하죠. 사회학자는 사회를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 리더십을 연구하기 위해서 심리학자가 사회적인 개념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회학자가 심리학적인 개념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교차적인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며, 이 번스 교수님은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무엇을 핵심적으로 이제 보실 거냐면은 여기서 바로 인격 형성 이론에 근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격 형성 이론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심리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리더십을 파악해 나갈 것이다. 인격 형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인격, 어떤 개인이 바로 이렇게 자라나면서 인격이 형성되어 오는 그러한 과정들을, 그러한 이론들을 근거로 깔아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리더십이 발전되고 그러한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추종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함으로써 저 리더십의 거대 이론을 체계를 세우고자 시도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대 발전 이론과 데이터가 어떤 사람들의 동기와 그리고 역동적 심리학적인 힘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지도자들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서 리더십 과정을 다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재는 안 했지만은 4명에 대해서 다루는데, 우드로 윌슨이라는 분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디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레닌에 대해서 다루고, 네 번째로는 히틀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과거의 어떤 성장 배경들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 리더십 스타일을 파악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차이점과 또한 이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을 찾고, 그래서 어떤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개념화를 바로 이러한 것들 통해서 시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어떤 개괄적인 그러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비평과 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필자는 과거 어떤 권위의 근거와 현대에 있어서의 권위의 변천 및 리더십과의 관계 등을 이러한 시대적인 과거 왕정 시대라든가 또한 현대 계몽주의 시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잘 나타내고 계십니다.
또한 심리학적인 그런 다양한 원리들을 통해 바로 일반 이론을 도출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토의해 볼 것은 과연 이러한 그 교수님의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좀 타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토의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때, 어떤 새로운 시도라고 저도 생각되고요. 이제 과거 단편적인 그러한 리더십의 그러한 유형에서, 그것을 심리학적인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리더십을 분석해 나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하나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연구가 아니라 객관적인 연구화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다양한 리더십에 대해서 분석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반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리더십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으며 왜 이런 가운데 추종자들이 이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반성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반성이 된다면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보다 어떤 민주적인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리더십을 뽑고 그 리더십과 추종자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미래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러한 분석 방법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1장을 끝내고요. 지금부터는 제 2장 도덕적 리더십으로 넘어가서 이제 권력과 가치라는 제목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플라톤에 관한 그런 내용들로부터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계속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도덕적인 그런 어떤 가치에 근거한 리더십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리더십에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실리적이고 실용적이며 또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공통된 도덕적인 하나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것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계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제2장으로 도덕적 리더십, 부제로는 권력과 가치, 이 두 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치는 어떤 도덕적인 가치니까 이걸 추구해 나가다 보면 권력을 잃을 수도 있다 라는 거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음모술수와 또 이렇게 지략에 강한 사람이 이제 권력을 얻고, 이 도덕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암살당하거나 죽고, 이런 게 많이 지금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보통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하지만 중요한 이 도덕적 리더십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교수님의 그 주장이신 것이죠. 살펴보면 플라톤은 인간은 많은 욕구를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만든 물건을 서로 교환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성에서 바로 사회와 정부가 만들어졌다고 보았으며, 플라톤은 첫째로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이다. 그리고 둘째로 필요한 것은 들어가 살 집이며, 셋째는 의복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족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게 되면 그들은 갈대나 깨끗한 이불로 만든 돗자리 위에 앉아서 보다 맛있는 과자와 빵을 먹는다. 그러니까 점차 욕구가 올라가는 거면 상향화되고 고차원적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플라톤 선생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한 결핍과 욕구를 서로 공유하는가? 공통적인 그런 어떤 결핍이나 욕구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다른 욕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가?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충족되면 다른 욕구가 또 생겨나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때, 뭐 에스키모인, 북극인 에스키모인이든 호텐토트라는 그런 사람도 있나 봅니다. 그런 족속. 그리고 켈레인. 아무튼 잘 모르지만 이러한 종족도 있고, 그리고 런던 동부의 주민, 유명화된 그러한 주민이죠. 아무튼 그 누구든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을 첫째로 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절실한 것이 첫 번째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사회적인 인정 이전에 생존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미적인 것보다는 어떤 사회적 필요, 즉 사랑과 존경을 어떤 아름다움보다는 더 먼저 추구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그러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심리학적인 공통 기반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일단 먹고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그것을 지나면은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 나고는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까지 이른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공통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공통적인 욕구 가운데서 이 욕구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추종자가 바로 지도자와 함께 맺는 그러한 여러 관계적인 측면이 리더십이다라고 보게 되면 이 리더십을 보편화할 수 있다는 것이 교수님의 중요한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류학자들은 인류학 여러 사람 종족들을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을 보존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죽이는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잔인하죠. 그리고 남편이 죽었을 때 장작더미 불 위에 자신을 불태우며 따라 죽는 인도의 여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그 지역에 선교사들이 갔을 때, 그때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깜짝 놀란 것이죠. 근데 그런 문화가 워낙 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손으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문화들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류학자들이 발견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리더십 연구자들에게 보다 시급한 질문이 있는데, 즉 모든 인간 사회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결핍과 욕구의 어떤 서열 구조를 발견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우리는 결핍과 욕구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도덕적인 발전과 논리적 추론 과정에서 그 단계와 수준상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리더십의 공통 기반이 존재한다고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난해한데, 즉 앞에 그 인류학자들이 한 그러한 이야기는 여러 다양성이 있는 문화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통적인 어떤 욕구, 그리고 어떤 공통적인 결핍과 욕구가 있는가, 그리고 그 서열 구조가 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럴 때는 이 결핍과 욕구로부터 어떤 발전된 도덕적인 어떤 발전이라던가 논리적 추론 과정이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뭐 어떤 것을 지키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또 도와주고 이런 것 하나의 도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고 보았을 때는, 공통적인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고 보았을 때는 바로 거기서 리더십의 공통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도록 인도하는 것이 리더십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도덕적인 그러한 도출되는 원리들이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공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바로 그런 것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리더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좀 난해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해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리더십을 단순히 지도자의 재능이나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지도자와 다양한 유형의 수많은 추종자들 사이 형성된 하나의 어떤 관계, 이 리더십을 하나의 개인의 어떤 그 리더십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관계로 보았을 때, 추종자와 지도자 간의 어떤 관계로 보았을 때,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이 자신 및 추종자들이 동기와 목표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추종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로 상호작용, 이 관계 가운데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리더십이 관계와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개념화를 했을 때 이제 그러한 많은 동기와 목표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다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동기화하고 이 목표를 추구하는 이것이 바로 공통적이다. 이것이 모든 어떤 다양한 문화권에서도. 그럼 이건 동기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동일한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상관관계가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그럴듯한 일반화를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의 행위 유형들을 밝혀낼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인간의 도덕적 발전 분야를 연구한 학자들은 여러 문화들 사이의 도덕적 합리화의 서열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어떤 공통적인 욕구에 기반해서 발전된 어떤 도덕적인 그런 여러 발전 원리들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런 여러 서열적인 그런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밝혀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리더십의 유형은 어떤 리더십의 유형을 규명해내는 것, 이 사람은 어떤 리더십이야. 이렇게 그 유형을 규명해내는 것은 어떤 보편적인 동기와 가치를 밝혀내는데 절대적으로 그것을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보편적인 동기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들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의존해가지고 리더십의 형태를 분류해낸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추종자들의 상호작용하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대부분의 시대에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하리라는 강한 개연성을 전제하므로 리더십의 보편적인 유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 추종자들이 이들이 가진 이러한 목표와 동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보편적인 것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동기는 물론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고 이것에 대해서 리더십이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대처를 하는 그러한 것이라면은 그런 비슷한 유형의 어떤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 대한 리더십의 그런 행위 자체는 비슷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내용이니까는 이론적인 거니까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강한 개연성으로 이제 전제함으로써 리더십의 결국은 보편적인 유형, 이 리더십의 어떤 보편적 유형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런 보편적 유형이 많이 찾아진 것 같습니다. 이때 교수님이 책을 쓴 시대는 좀 약간 과거였는데 지금은 많이 찾아져가지고 보편적인 유형으로서 교수님 말하시는 변혁적 리더십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진성 리더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죠.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 현대 경영학에서는 이것이 다 통계적인 것으로 이제 포출되는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값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지금은 통계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대는 이제 그래서 경영학에서 HR 분야에서 이것을 많이 활용하죠. 조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핍과 욕구 그리고 다른 동기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치의 서열 구조와 합쳐지고 그리고 갈등에 의해서 첨예화되며 그리고 리더십의 역동성을 뒷받침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떤 권력과 가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플라톤이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1000년 전에 이제 이슬람의 침입자들은 어떤 세반호라는 그런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반호의 수위를 이렇게 낮추는 방법을 이제 알고자 했는데, 왜 알고자 했냐면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어떤 섬이 있는데 그 섬 안에 있는 어떤 요새인 그런 수도원을 공격해서 자기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수위를 낮추는 방법을 알고자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30년대로 와서는 이제 러시아 기술자들은 호수와 물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농경지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지역의 산업의 발전을 산업 발전을 한 전력 생산을 위해서 지역의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한 어떤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세반호의 수위 조절하는 방법을 드디어 알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40년 후에는 러시아의 건설 노동자들은 이제 근처에 있는 여러 강들의 물을 끌어들여서 다시 이 호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30마일이나 거대한 터널을 파고 다시 호수를 채워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름다운 세반호를 어떻게 개발할지를 생각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욕구가 어떻게 변해져 갔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를 든 것입니다. 즉, 과거에는 어떤 영토 확장을 위한 욕구에서, 그리고 중간에는 어떤 경제적인 필요에 대한 욕구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적인, 미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바로 어떤 권력을 이용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 이러한 세반호의 수위를 낮췄다가 올렸다가 한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드는데, 뉴욕에서 한 건설 노동자가 있었는데 그 건설 노동자가 전기톱을 들고 와가지고 그 뉴욕의 동부 63번가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거기 뉴욕에 듬성듬성 서져 있는데 그거를 무화과 나무를 냅다 전기톱으로 다 이제 싹 빼어 버렸다고 하네요. 이제 그때 이제 그런 행동을 보고 한 여자는 나와가지고 물이 가득한 그런 플라스틱 통을 가져가가지고 그 남자에게 확 딱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도 하였고, 또 어떤 다른 여자는 막 그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울음을 그 여자가 터뜨렸을까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녀는 나중에 사람들이 이 고목나무인 무화과나무를 보고 무화과나무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마음을 달랬던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여자는 이 잘려진 무화과나무 근처에다가 작은 나무가 심겨진 화분 몇 개를 이렇게 갖다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설 노동자가 나중에 이제 와서 인터뷰 같은 걸 했나 보죠. 근데 그 화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나는 미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자신의 우울감을 달래고 또한 희망을 주는 그러한 하나의 존재였다면 어떤 미적인, 심리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 건설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당장 자기가 먹고 살기 급한데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있을 상황이냐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당장의 어떤 식욕, 바로 그 기본적인 욕구가 먼저 채워져야 된다. 이제 이런 사람들과의 욕구의 차이, 그리고 서로 생각하는 가치의 차이를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정치학과 전쟁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의 자녀들이 수학과 철학을 공부할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손녀들도 나오는데 손녀들이 그리고 그 다음 그렇게 해야지 미학과 그 다음에 건축학과 또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그러니까 먼저 위에 게 돼야지 밑에 게 이제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어떤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징집된 타이의 한 소년병은 장차 그가 택하도록 되어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는 일단 훈련을 받으면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유형의 사상이 들어오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며 거기엔 이데올로기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미적인 아름다운 걸 추구할 가치가 없이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것들을 채우는 것에 일단 가치를 다 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집단 또는 사회가 통재킷에 사로잡히게 해서는 안 되는데 때때로 사람들은 한 단계를 뛰어넘어 더 높은 수준을 향해 나아갔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로는 인디라 간디 및 국민의회당의 반대에서 일어났던 1796년의 선거 반란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인디라 간디나 국민의회당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안정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안정과 또한 먹을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면서 선거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어떤 단순한 1차적인 욕구를 뛰어넘어 건너뛰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도 일어나지만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육체적 생존과 경제적 안정이 보장된 이후에야 더 높은 필요와 희망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도 일어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먼저 육체적인 게 다 채워지고 안정적인 게 다 채워져야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욕구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평과 토의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번스 교수님은 리더십의 일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 및 어떤 동기에 대해서 살피면서 기본적인 필요를 체험받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지도자는 이러한 욕구에 대응하여 추종자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리더십을 나타내게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하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리더십의 예를 한번 찾아본다면은 우리 가운데는 과거에 대통령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먹고 사는 그런 문제도 보릿고기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시면서 그 리더십을 행하신 그런 것이잖아요. 바로 그런 시대 가운데서는 바로 그러한 안정과 질서를 요구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고 그에 대한 그러한 리더십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와서는 이제 그런 욕구 수준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오고 상향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럼 또 거기에 맞도록 거기에 사람들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 사람들과 여러 가지 욕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는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또한 제공되어야 되고 또한 사회 전반적인 그러한 욕구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 어떤 심리학적인 아니면은 그러한 필요들, 그러한 어떤 미학에 대한 그런 필요들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음악에 대한 필요 이런 것들도 함께 통합적으로 채워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리더십 연구를 하면서도 그러니까는 어떤 이제 변혁적인 어떤 리더십에 관한 그런 이론들이 일반화된 이론이고 도덕적인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도덕적인 가치를 중시해야 된다는 것이 번스 교수님 이론이고 좀 그런 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어떤 통합적인 리더십 그러니까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통합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현재 필요한 리더십이 아닌가.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여러 다양한 그런 성향, 지역적인 차이도 있고 또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배경적인 차이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가 발전되면서 굉장히 욕구도 다양해지고 수준도 많이 달라지고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이제 계급화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의 통합되면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통합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 리더십의 구조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권력과 가치
것 중에 루즈벨트와 케네디의 그러한 비교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버넌스 교수님 루즈벨트에 대해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자와 여우 이런 책도 유명한 책이라고 이제 나타내 있는데 전 잘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또 상 받은 그런 루즈벨트에 관한 그런 상 받은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조셉 케네디의 관계는 권력과 가치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궁극적으로는 가치의 역할이 지도자들의 실제적 관계에서조차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제가 바로 이 권력이라는 것과 또 바로 이러한 가치라는 것이죠. 가치. 이걸 추구할 것인가, 이거를 추구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 결국은 이거를 추구하자라는 것이죠. 가치를. 그러면서 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루즈벨트와 이 루즈벨트와 미국 32대 대통령이죠. 그리고 케네디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케네디의 후손이 이제 또 그 케네디 대통령이 여기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둘은 모두 하버드 대학의 출신이었습니다. 하버드가 굉장히 그러니까 유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 이제 하버드 출신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이제 루즈벨트는 허드슨 언덕에 있는 온건한 작은 귀족 가문의 출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케네디는 동부 해안 도시의 이민자의 후예로 성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았던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이 해군 차관보였던 루즈벨트가 매사추세츠 포강 조선소 부지배인 케네디를 만나는 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이제 루즈벨트가 있고 이렇게 하면 케네디가 있겠죠. 루즈벨트는 일단은 어떤 귀족 집안이었고 케네디는 이민자 집안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있죠. 루즈벨트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해군 차관보를 했고 그리고 둘 다 이제 하버드 대학 출신이니까 뭐 다 했겠죠. 그 다음에 케네디는 그때 이제 매사추세츠에 있는 포강 조선소 부지배인으로서 이제 이 부지배인, 조선소의 부지배인, 여기도 굉장히 높죠. 배를 만드는 것의 부지배인이니까 부사장 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루즈벨트가 와서 지금 2차 세계대전인가요? 중이니까, 1차 세계대전이니까, 배를 좀 국가에 이양해라. 만들어 놓은 배를 국가에다 좀 이양해라. 이렇게 도덕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애국심을 호소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케네디는 싹 거절한 거죠. 아직 배는 만들었지만은 이게 아르헨티나로 갈 배였는데, 돈을 현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바꿔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케네디는. 근데 결국은 이 루즈벨트가 케네디를 협박해가지고, 웃기죠. 협박해서 배를 그냥 인양해 가버렸답니다. 해군이 와가지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그런 것들을 루즈벨트의 사무실에서 케네디가 협박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루즈벨트의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케네디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나는 그만 주저앉아서 울어버렸다라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애착해서 만든 배인데 그냥
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끌고 가버렸으니까. 여기서는 권력이 더 이긴 거죠. 가치고. 이건 권력이 더 이긴 거죠. 그렇죠? 근데 20년 후에 이 루즈벨트는 1932년에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시류를 잘 타 정치적 성공을 기하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20년 후에 이는 정치인이 된 것이죠. 정치인. 그렇게 되었고, 이게 20년 후. 시간 많이 흐릅니다. 20년.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증권교환위원회, 해양위원회의 책임자를 있습니다. 역시 조선과 관련이 있네요. 여기 교환위원회 책임자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이죠. 책임자. 여기는 정치고 여기는 경제죠. 이 정치고 여기는 경제 쪽으로 같은. 그런데 이제 루즈벨트가 이제 정치인이니까 케네디를 이렇게 대통령이 된 후기겠죠. 그러니까 주 영국 미국 대사로 이제 그를 주영 대사로 이제 주영 대사, 영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대사로 임명을 한 것이죠. 그 임명을 받자 이제 케네디는 굉장히 이제 신이 난 거죠. 내가 영국 대사가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치의 공격을 버텨낼 영국의 능력에 대해서 케네디가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패배주의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패배주의적 시각. 질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미국의 행정부하고 백악관을 엄청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판이 하자 이제 이 루즈벨트하고 케네디 둘 간의 관계가 다시금 이렇게 동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40년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케네디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 주영 대사니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한편 이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의 윈델 윌키가 일으키는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신은 굉장히 애매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개입주의자, 그러니까 어떤 세계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개입해야 된다는 그게 개입주의자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제일주의자, 이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중시해야 된다는 미국 제일주의자 사이에 어떤 중간에 비비 꼬인 노선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케네디가 주영 대사에서 사임하고, 그리고 윌키의 어떤 십자군으로 참여하는 것, 공화당에다 이 케네디가 십자군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을 아마 공화당원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유리한 것으로 아마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루즈벨트가 알아챈 거죠.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케네디를 설득하여서 런던에 그냥 있도록, 이 미국에 와서 선거운동 방해하지 말고 그냥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와서 직접 내가 루즈벨트를 지지한다라고 지지선언을 하거나, 그것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케네디는 자신이 집으로 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면은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성명서를 공개하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케네디가 지금 이때에는 굉장히 어떤 자신의 어떤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자원들이 이제 많이 생겨난 것이잖아요.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 자원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자원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케네디 대사에게 집으로 떠날 수 있도록 허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케네디가 돌아와서 공화당에 입당해가지고 윈델 윌키를 지지하면서 윈델 윌키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이 대통령의 요원들이 케네디를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은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는데 이 라구아디아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뉴욕 시장입니다. 뉴욕 시장. 근데 뉴욕 시장 하기 전에 이분이 그 판사를 했어요.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한참 대공황 시절에 그 어떤 할머니가 집에 이제 자기 딸이 있고 그리고 딸이 낳은 손주들이 있고 이 남편은 뭐 경제적으로 힘들었는지 떠났습니다. 근데 이 그 딸은 지금 좀 병들어 있고 일도 못하고 그리고 손자들은 있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빵집을 지나가다가 빵을 훔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잡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법정에 간 겁니다. 법정에 갔는데 이제 그때 판사가 바로 라구아디아 판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아니까는 라구아디아 판사가 좀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라구아디아 판사님은 하지만 빵을 훔친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벌금 뭐 $20인가 얼마를 부여한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지만 바로 할머니를 그렇게 이제 빵을 훔치도록 한 바로 이 뉴욕 시민들 뉴욕시 자체가 잘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은 방청객들에게도 동일하게 $5씩인가 그 벌금을 부과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구아디아 시장님이 이제 자기 모자를 벗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먼저 돈 한 $20 넣고 그다음에 그 모자를 그 방청객 앉은 사람들에게 다 돌려서 그 벌금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벌금을 그 할머니에게 주고 그 할머니에게 이 벌금 중 뭐 그 부여한 $20를 갚고 나머지는 이제 돌아가서 딸과 그 손자들에게 빵을 사주라.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판결인데 그런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뉴욕주의 3선 그 시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분의 이름 따서 라구아디아라는 그러한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항 이름을 라구아디아라고 했어요. 그 라구아디아 공항이 이 맨하탄 근처에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탄 근처에. 맨하탄에 가려면 여기 내리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맨하탄으로 가는 3개의 공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 존 F 케네디 공항인 거죠. 이 존 F 케네디 공항을 많이 가죠. 이제 뉴욕 갈 때.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 막 가면 이리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졌고 이 유명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그 이름을 딴 것이죠. 근데 이 라구아디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때는 이제 이 케네디 자손이 이제 나중에 이게 존 F 케네디 되니까 그때 이제 만들어진 공항이고 그 전에 이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었는데 이 라구아디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대통령 요원들이 이 케네디를 잡은 거죠. 그냥 잡아가지고 바로 그 백악관으로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공화당의 윌키였던 선거인단으로부터 이제 일단 차단했죠. 케네디를.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루즈벨트가 붉은 카펫이 쫙 깔린 데서 이제 케네디를 아주 극진하게 이제 이렇게 모셨다고 합니다. 모시면서 이제 붉은 카펫에서 필요 이상으로 이제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케네디가 막 이제 둘이서 이야기할 때 국무성과 백악관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걸 막 퍼붓자 루즈벨트는 뭐 거기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이해한다는 식으로 이제 끄떡끄떡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케네디와 같이 이제 경험이 많고 귀한 외교사절을 이제 함부로 다루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이제 쭉 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1944년 케네디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겠다 라는 것까지도 뭐 제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이제 영국의 한 첩보기관의 한 요원에 따르면은 이때 이 루즈벨트는 주 영국 대사 시절에 케네디가 루즈벨트 대통령을 비난한 서류의 사본을
꺼내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주 영국 대사 시절 때 대통령을 직접 비난한 그러한 서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꺼내들고 그때 이제 대통령의 참모가 이제 다가와서 이제 그 케네디에게 루즈벨트의 재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해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것이죠. 그 요구에 이제 케네디가 왜냐하면 공개되면은 자기가 자기 위신이 완전히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굴복하게 되가 결국은 며칠 후에 전국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루즈벨트를 지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화당의 윌키 후보를 물리치고 다시 재선에 성공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거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케네디는 이제 재선된 대통령이 자신을 다른 직위에 임명해 줄 것을 기대하고 대사직까지 다 사임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또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진주만 공격으로 인해서 한 방 맞죠. 그리고 그 하와이 진주만 공격이 되자 케네디는 그럼 내가 전쟁과 관련된 일을 하겠다. 하지만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케네디는 강력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단한 거죠. 참 이런 것부터 재밌죠. 이와 같이 사적 및 공적 여론을 형성하는 리더십, 그리고 개혁 및 혁명운동의 리더십과 같은 변혁적 리더십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적이고 어떤 집단적인 성격을 띠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어떤 특정 시기와 특정 시점에는 매우 개인적이고 사적인 경향도 띠는데, 이제 전함들의 전투라고 불릴 수 있는 싸움에서 케네디와 루즈벨트는 적나라한 권력 다툼을 벌였고, 이 싸움에서는 보다 큰 병력을 가진 쪽이 이겼는데 결국 루즈벨트는 케네디의 애국심이나 개인적인 사고방식의 변화에 호소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직접적인 권력 행사를 통해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이 권력이 이긴 겁니다. 가치보다는 이 권력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케네디를 구워 삶아 가지고 그리고 협박해 가지고 결국은 자신이 이긴 거죠. 자신이. 근데 이것이 이제 본래는 집단적인 그런 형태가 나타난 것이 병역적 리더십인데 케네디하고 루즈벨트 사이에서는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서도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이 나타났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루즈벨트는 이제 목표를 성취한 두 사람의 싸움에서 이제 반드시 지적해야 될 핵심 사항은 바로 케네디에게는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1940년에 루즈벨트가 케네디를 자신의 캠프로 오게 한 것은 루즈벨트가 케네디에게 군함을 빼앗은 것과는 대조적인 권력 행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케네디가 만든 군함을 루즈벨트가 뺏어갔죠. 그때는 완전히 권력을 이용해서 뺏어간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케네디를 이제 불렀죠. 백악관으로. 그때는 이제 권력 행사의 방법이 과거에 어떤 무력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케네디가 가지고 있던 애국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에 호소하면서 그에게 자신의 지지를 요청했던 좀 그러한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대통령은 대사의 자존심과 애국심 같은 심적 동기를 위해 노력했고, 그런데 아까 설명했듯이 케네디는 루즈벨트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경, 그러니까 그때 윈델 위키를 지지했던 공화당원들 같은 사람들이 또 케네디를 또한 지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존경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을 거기에서 성취했으며 루즈벨트의 기대와는 다른 차원에서 나름대로 애국심을 발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어떤 가치를 통하여서 케네디는 정치를 행한 것이고, 루즈벨트는 그 가치, 애국심이라는 가치에 호소해서 케네디의 어떤 동의를, 협력을 구하고자 하였지만 그게 안 되자 결국은 나중에 비선으로 해가지고 협박식으로 해가지고 동의를 얻어낸, 그것이 이제 어떤 거기 특별한 어떤 첩보 요원들에 의해서 발견된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전됐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나 나치즘에 저항해서 싸우고 있었던 동맹국들을 원조하는 것은 도덕적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나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동맹국들을 미국이 원조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이런 단순한 권력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 이런 가치, 이 도덕적인 가치의 문제가 그 이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루즈벨트는 어떤 무기 대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그런 것에 열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데 케네디는 이것에 대해서 뭐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뭐 회의를 주도하던가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애매한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바로 케네디였던 이 가치의 도덕적 리더십,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루즈벨트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번스 교수님도 이는 케네디가 당시 미국이 치르고 있던 2차 대전과 관련된 초월적인 도덕적 이슈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덕적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아주 강력한 대의명분을 지닌 지도자는 추종자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큰 잠재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치에 대해서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지원해서 이 전쟁을 이겨야 된다는 그런 아주 커다란 대의명분을 가지면은 그건 다른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그런 추종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치들이 특정 지도자들에 대해 이 같은 정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도덕적 가치가 어떻게 이런 지도자들에게, 추종자들에게 또 권력을 미치게 되는 것인가? 인간 발전에 관한 어떠한 종류의 이론들이 지도자와 추종자 모두에게 그러한 가치들의 원천에 빛을 비춰주는 것인가? 바로 어떤 이론이 바로 이러한 도덕적 가치들을 통하여서 바로 그 지도자와 추종자, 바로 그들에게 이러한 도덕적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 존경에 대한 요구는 강력하고 성숙한 지도자들은 애정에 대한 특별한 강렬한 요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정을 추구하고 또 어떠한 형태의 애정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선거 때라든가 그러면 좀 전에 끝났지만 바로 이러한 지도자들에 있어서는 이 지도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지지 이것이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또 마음 먹고 또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과정을 이 정치 지도자는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 리더십은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 그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일부 자신의 의견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정치적 리더고 자신이 정말 이 리더십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리더로 정치 지도자로 나가게 된다면 분명히 적이 생길 것이고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픔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겪어도 그런 과정을 나아간다는 것이죠.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희생적인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친구를 얻지 않고자 하는 결정, 그러한 결정은 과연 어떠한 바탕에서 만들어지는가? 지도자들은 어떤 당의 지명을 받고 또 다수당을 만들고 그리고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며 또 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충분한 대중적 지지를 또한 얻어야 하지만 또한 지도자들은 실천적 차원에서 어느 편을 취해야 할지, 그들이 어떤 집단을 이끌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종류의 혁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고, 또한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어떤 개인적인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고려보다는 상위에 있는 목적이나 가치에 영향을 받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상위에 있는 도덕적인 목적, 바로 이 가치에 따라서 결국은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하지만 이것을 바로 감수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어린 시절에 느꼈던 필요들을 다시 점검함으로써 특정 가치들이 형성된 기원을 밝혀낼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이런 상황 배경들을 가지고 그다음 이 가치들이 과연 한 개인에게 어떻게, 이 리더십에게 어떻게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어떤 성장한 이후에 경험한 사회적,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잠재적 지도자에게 특정 목적이나 영향력이 형성될 수는 있을까? 또한 어떤 지도자와 어떤 추종자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의 뿌리는 도대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 뿌리는 매우 깊은 곳에 있는데 그 뿌리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권위에 맞섰을 때 생겼던 죄의식과 뒤엉켜 너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간해내기란 어려우며, 프로이드의 이론에 의하면 사람의 초자, 슈퍼에고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혼내주고 경고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부과하는 금지들을 내면화하는 가운데 오이디푸스적 갈등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형성되는데, 아이들은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욕구를 충족시키고 부모로부터 벌을 받는 행동을 억누름으로써 부모를 불쾌하게 만든 일을 요령 있게 피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가치가 형성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그러한 근거로서 바로 프로이드의 이론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바로 어떤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 이 부모로부터 어떤 것에 대해서 이 금지를 당하는 것이죠. 그럼 이 금지를 바로 내면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화하는데 여기서 또한 이 아이가 겪는 것이 뭐냐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오이디푸스라는 이런 걸 겪는, 이 오이디푸스는 아마 널리 알려진 것인데, 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사이 관계에서 막 그런 그런 희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 가운데 또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갈등 여기서는 또 성적인 거는 갈등, 성에 대한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게 이제 프로이드는 다룬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면서 이 가운데서 이 갈등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바로 어떤 초자아, 슈퍼에고, 이 초자아가 나오는데, 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초자아가 나오면서 바로 이 금지되는 규정을 내면화하는, 이러면서 여기서 바로 가치라는 가치 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 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심리학자인 피아제, 많이 들어보셨죠? 피아제의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은 그렇게 주어지는 규칙과 규정을 매우 자동적으로 내면화시키기 때문에 규칙과 기준이 곧대로 절대적인 행동 규범으로 받아들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 규칙들이 무조건 따라야 할 어떤 목적 가치로 간주되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가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내용이죠. 이렇게 초보적이지만 영향력이 강한 초자아로부터의 가치들이 형성되면서, 그러면서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이 오이디푸스적 갈등 및 다른 형태의 갈등에 의해 부과받은 이런 규칙들, 이런 금지되는 그런 규칙들 있잖아요. 이 규칙들을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치관이라는 것으로 형성되어져 바뀌어져 가는가, 어른이 되면서 이렇게 가치관으로 제대로 형성되어 가는가, 그것이 관건이다,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어른이 되어서 이 변화된다, 사람이 가치관으로, 이것은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어렸을 적에 받았던 것 하나의 철칙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그런 어떤 철칙의 금지 규정으로 내면화되기 때문에 바뀔 수 없다라고 보았지만, 융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프로이드의 어떤 기계주의적인 접근을 비판하면서 인간은 목적인 어떤 목표가 있으면 달리 행동하고 바뀔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릭 에릭슨, 많이 들었죠. 에릭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바로 이니셔티브, 즉 어떤 것을 시작하거나 변화하는 것을 취하는 위대한 그런 관리자는 바로 사람에 있어서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고 보았는데, 하지만은 어렸을 적에 어린아이가 가진 이러한 양심은 굉장히 어떤 잔인한 양심이다 라고 보았죠. 그러니까 이 잔인한 양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가치들은 아니면 다 무시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것이 점점 이렇게 내면화되고 그런 것들이 융통성 있게 변화하면서 그 가치관으로 하나 형성되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로 따라서, 이 가치들에 따라서 바로 사람이 형성되어져 가면서 리더십이 함께 주어지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책에서도 이제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엄격한 그런 귀족적인 그런 과정 가운데 자라났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권위주의적인 그런 형태가 강하다는 거죠. 권위주의적 형태가. 근데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민자고 좀 약간 불우한 환경, 어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탈권위주의적이다. 리더십의 이러한 차이점이 여기서 이제 부각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과연 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동맹국들, 나치에 대항한 동맹국들을 돕기 위한 그러한 도덕적인 리더십으로서의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점을 나타낸 그러한 부분들이 원인이 이들의 성장 배경에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뒤집어서 설명을 해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실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분법적이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케네디가 이 가운데는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이런 불안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도덕 리더십을 생각하지 못했던, 끝까지 성장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결국은 좋은 리더십을, 도덕적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비판이나 이런 토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토의 시간에 함께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평 및 토의로 들어가면은, 번스 교수님은 루즈벨트와 케네디의 이해를 통해 어떻게 두 사람의 리더십의 모습이 갈등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두 사람의 갈등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이후에는 다양한 어떤 심리학적인 접근, 프로이드, 뮤응, 에릭 에릭슨, 뭐 피아제, 다양한 그런 심리학 접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와 케네디의 리더십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관해서 한번 토해보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전체적인 심리학적 배경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과연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이냐? 어렸을 적에 좀 부유한 환경 가운데 잘 지낸 그런 리더십이 결국 나중에는 더욱더 도덕적 리더십을 잘 발휘한 것이냐? 아니면은 어릴 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란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좋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을 따라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그런 다양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 관한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면은 굉장히 어떤 풍성하고 융성한 그런 토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오늘 또 이렇게 리더십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갈등에 관한 그런 리더십 부분들을 도덕적 리더십 관련돼서 함께 다루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예, 오늘도 장시간 함께 이렇게 공부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도 참 편안하시고, 또 이렇게 지금 봄이고 좀 날씨가 많이 또 낮에는 좀 더운데 일교차 좀 주의하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고, 날씨가 좀 좋은데 또 5월이고 가정의 달, 또 주변의 친지 가족 친구분들 또 잘 즐겁게 보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